안녕하세요. 엘사 엄마입니다. 오늘은 엘사가 처음 진단받은 날의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엘사가 처음 진단을 받은 건 24개월 때였고요. 영아 발달에 대해서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일반적인 방법을 쓰신 건 아니었고 외국에서 배워오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폐소견은 당연히 있고 지능도 좋지 않다. 이렇게 둘 다 있는 경우는 지적장애로 본다. 이 아이는 자폐 성향도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발달에 이슈가 있는 건 물론 알고 갔지만 결과가 생각보다도 더 심각했고 예후도 굉장히 절망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충격이 좀 있었는데 더 충격을 받은 건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엘사를 무슨 짐승 다루듯이 하시는 거예요. 엘사에 대한 애정은 당연히 없었고 엘사의 감정도 안중에 없더라고요. 애가 막 두려우니까 울부짖는데 거의 막 잡아 끌어서 위압적으로 해보라고 시키고 가르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와, 엘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배우고 살아나가야 하는 건가? 엘사와 가야 할 길이 진짜 이런 길인가 싶어서 너무 처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참 못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편협하고 식견이 좁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뭔가 그동안의 삶은 이제 끝나고 굉장한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 무지갯빛 세상이 정말 다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가 처음 진단받은 순간의 그 기분, 그곳의 그 기운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좀 사려 깊고 지혜로운 전문가를 만났다면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장애는 진단이라기보다 일종의 선고를 받는 기분인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이제 평범한 아이, 평범한 행복, 평범한 삶은 없을 겁니다. 땅땅땅 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상상했던 그냥 평범하고 건강한 아이, 내가 계획했던 별로 대단치도 않은 미래, 그리고 내가 꿈꿨던 아이와 나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 내가 예측했던 삶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진단받았는데요 로 시작하는 댓글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뭐 이런 글들을 보면은 저도 그때 생각이 딱 나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좋아질 거다, 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아이들도 봤고 또 부모님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봤고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불화가 더 심해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 가끔 기사에서도 장애아이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적지 않게 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괜찮아질 거다, 아이는 분명 좋아질 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또 당연한 말이지만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잘 운영해 나간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릴 4가지의 요건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그래도 꽤 괜찮은 여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이가 호전되고 있거나 최소 어느 정도의 발달 궤도에는 올라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아이가 자해를 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 어떤 내공을 가진 사람이라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고 아이가 어떻게든 호전이 돼서 최소한의 궤도 안으로는 들어와야 다음 걸음을 위한 힘을 내볼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는 최소한의 경제력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요. 장애아이를 키우면 장애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기 마련이고 국가의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치료로 방향을 잡든 간에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를 갈아넣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몸과 정신 건강을 지키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셋째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능력도 키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기분이 어떤지, 그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기분을 얼른 회복시킬 수 있는 전략이 두텁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렸어도 곧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힘 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 또는 육아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하고 애정 넘치는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가더라도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면 하나도 안 즐겁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리 일이 꼬여도 즐겁잖아요. 그러니 이 여정을 함께할 사람과의 건강하고 애정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돌보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살펴주고 돌봐주기만 해도 정말 할만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4가지의 요건은 이건데요. 사실 비장애 아이를 키우면서는 이 중에 몇 가지가 조금 결여되어도 어느 정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 아이 육아는 이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아이도 호전시키고 가정 재정도 건강하게 지키고 나도 갈아넣지 않으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그 밸런스를 잘 찾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아이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 모두가 저 4가지를 잘 핸들링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 끼치기 싫어서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모든 걸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내야 할 수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종류의 일입니다. 자연재해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모두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 도움 받지 않고 튼튼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필요한 도움을 꼭 쟁취하셔서 주변 정비도 잘 하고 다시 잘 준비해서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미안하더라도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결국 우리가 살아남는 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넓게 보시면서 이 여정을 가만히 좀 바라보시면서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 여정이 성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무슨 준비들이 필요한지, 그 중에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무엇은 꼭 지켜나가야 하고 무엇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방해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포트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도움도 잘 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바꿔볼 수 있는 거는 이 4가지 중에서 보통 아이의 호전과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들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나를 돌보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보는 건 뒷전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뒤에 2가지가 없이는 앞에 2가지를 위한 노력도 잘 해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에 반이라도 가끔은 나와 배우자의 내면의 아이도 또 현재의 마음도 잘 돌봐주시고 함께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처음 진단받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아이들의 온갖 이상 행동과 또 수면 문제와 이런 것들에 멘탈이 나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배우자가 버텨줘야 나도 살고 배우자가 힘을 내줘야 나도 힘이 나는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배우자를 먼저 좀 일으켜 세워주고 케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의 마음을 먼저 좀 알아주시고 너의 행복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덜 힘들게 내가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마음과 말만으로도 큰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몇 달 또는 1, 2년 만에 장애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장애가 괜히 장애가 아니니까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러므로 아주 길고 고단하고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여정의 주체가 되어서 이 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여정보다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돌아보니 진단은 어떤 선고도 아니었고 새로운 목적지들과 새로운 루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잿빛으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다양한 빛깔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낭떠러지다, 가라앉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목적지를 좀 바꾼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 그 목적지를 이제 어디로 잡으셨든 루트를 잘 짜고 중간중간 점검도 잘하고 동반자들도 잘 돌보고 물자들도 잘 관리하시면서 의미 있는 여정을 완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